1970년대 당시 한국과 이란은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우정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각자 수도에 서로의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엔 테헤란로가 있으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엔 서울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은 것도 잠시 이란의 급진적인 우익 세력이 정권을 잡으며 이란은 급격하게 보수적인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과거 이란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터키처럼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남자들은 청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여자들도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며 미니스커트까지 입었으니 당시 이란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할 만한 훌륭한 협력국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진적인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으며 이란은 점점 국수주의로 변해갔습니다. 그 결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으며 서방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심으로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에 급기야 이란에서는 자주국방을 시연하겠다고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에선 이란을 제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에선 2006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모든 해외 자산을 동결시켰고 유엔 회원국들의 이란에 대한 무기와 전략자산의 수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 개발을 지속하며 현재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유엔의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국 의회에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란을 제재하는 것과 필적할 만한 경제적 조치,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 미국 내 모든 이란에 자신이 묶였고 미국의 동맹국이 보유 중인 이란의 자산도 동결되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란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란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자산들은 어차피 동결 조치되어 바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이란과 거래한다는 명목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란 측도 20년 가까이 지속된 경제 조치에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는지 최근 들어 변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란 제재의 핵심 이유인 핵 개발에 관한 내용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감사를 받겠다는 뜻으로 핵 개발 현황을 공개할 테니 경제 조치를 풀어달라며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이란이 진심으로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관련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가 무르익자 이란의 국민들은 매우 들떴습니다. 드디어 외국산 수입 물품을 쓸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국제교류가 막혀있기에 이란은 외국산 물건을 구할 수도 없으며 몇몇 업자들이 몰래 들여온 것만 써야 하기에 가격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웬만한 부유층이 아니라면 수입 물품을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며 오랜 제재로 이란의 부유층들도 예전만큼 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란은 전 세계로 석유를 판매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현재는 석유가 넘쳐나도 팔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상당히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궁핍해지자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리며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뜬금없이 한국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제제재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이란에서 무조건적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 기업들 말고도 전 세계 기업들이 대부분 철수했는데 유달리 한국에게만 실망한 이유는 과거 한국과 이란의 좋았던 관계 때문에 한국만큼은 자신들 곁에서 의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란의 핵 개발이 잘못된 것이며 국제제재는 정당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특별한 우정을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란에서 철수하고 얼마 뒤부터 이란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삼성과 LG의 가전제품들은 전 세계 최고 품질인 것은 당연하고 점유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이란 철수 직전 삼성 LG의 점유율은 60%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이란 가정집들은 한국 가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 제품들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로로 한국 제품을 구할 수 없자 이란의 중고거래 시장에선 한국 제품의 정상 판매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부유층들은 결혼을 하며 가전을 한국 제품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몰래 들여온 제품으로
한국 제품만을 몰래 들여오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 국민들로부터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다는 불만이 지속되자 이란 국회의원들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살리미 국회의원은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은 이란이 어려운 시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며 이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이란을 배신한 기업이라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의회 대변인 측도 동의하며 이란의 국내 업체가 개발한 가전제품도 성능이 좋고 쓸만하다며 국내산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입니다. 이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측의 조사를 받겠다고 언급하자 이란 국민들은 드디어 국제제재가 해제되어 한국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들떴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이란으로 재진출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이란의 산업통상부 장관을 맡고 있는 케이븐 코르단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현재 세간의 한국 제품 수입 재개설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란에서 퍼지는 소문들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에는 수십 곳이 넘는 가전제품 생산 공장이 있고 수백 곳의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2천만 개나 되는 가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없더라도 이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한 개당 가격이 낮아져 결국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국민들은 성능 좋고 세련된 한국 제품을 사용하다가 투박하고 성능도 별로인 자국 제품을 사용하려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국의 선박을 압류하여 한국인 선원들을 장기간 안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발표한 명분은 이란의 바다를 오염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를 대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돈을 꿀꺽한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고스란히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동결되어 이란에게 송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한국의 동결 계좌만 걸고 넘어지며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신들의 어긋난 행동으로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고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선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선박을 압류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란에 대한 신뢰감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요소입니다. 과거 자신들과 친했던 국가인 만큼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인 상황입니다. 이란 현지에서 한국 제품이 귀해지자 어부지리 효과로 중국의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며 교류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은 교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이나 해상물류를 통해야 하지만 이란은 중국과 1대1로 프로젝트 진행할 정도로 가까워 육상 교역 루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자동차 등이 많이 공급되었고 이란의 현지 국민들은 꽁 대신 달걀 심정으로 중국산 제품을 사용 중인데 심지어 이것마저 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어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은 중국산 제품마저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숲엔 여우가 왕인 것처럼 중국산 제품이 이란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에게 자국산 백신 수백만의 분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에 대해 반발심이 있는 국가이기에 이란을 잘 이용하여 중동 현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은 이란에게 수조 원의 차관을 빌려주며 이란의 철도, 항구 고속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이란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운영 비용과 건설 비용 수십조 원을 분납받는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 1대1로 사업을 구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국이 지어준 인프라 시설들은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크게 경쟁력이 없으며 만성 적자 시설로 돌변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격자 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했다가 국운이 다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고립만 더 가속화되어 이라는 오늘자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삼에 응하겠다고 말하고 확실한 서명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핵합의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란이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핵개발에 나서며 국제적 고립을 당한 지 2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산 제품들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7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상자가 8명이라고 했지만 잠시 후 96명이 되었고 결국 지진 발생 3시간 만에 7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중국인들은 SNS를 통해 간수성 지진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간수성 지진 이후 원난성 등 중국 서북부 지역에 심상치 않은 연쇄 지진이 발생해 이번 지진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지진이 인재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수성은 축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2일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 간수성에서 석유가 1억 톤 이상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유전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관영 신화사 동시는 중국 석유 천연가스 CNPC 산하 창칭 유전이 2021년 6월부터 간수성 칭양시 홍더 지역 유전을 탐사한 끝에 2여년 만에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사 동신의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석유 천연가스는 간수성 침양시 홍더 지역에 23개 유정에서 석유가 매장된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개 유정의 하루 생산량은 100정을 넘는다. 이곳은 원유는 수율이 높은 산업용 석유라는 결론을 냈다. 중국 석유 천연가스는 간수성 롱더 지역 유전 개발의 속도를 내 하루 원유 생산량이 500살에 달한다. 간수성 창칭유전은 사실 예전부터 원유 내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복잡한 단층 지형으로 인해 그간 탐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한 탐사에서 석유 매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간수성의 앞날은 장밋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사 내용을 더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유전이 발견된 롱더 지역은 단층과 균열이 교차하는 등 지질 조건이 복잡한 얼더스 분지의 서부에 자리 잡고 있다. 얼더스 분지는 까다로운 지질 조건으로 오랫동안 탐사 및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간수성 조터 지역 유전은 단층과 균열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지층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탐사하는 것을 두고 중국의 지질 전문가들은 대부분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결국 유전 탐사에 집중한 나머지 이 지역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예민한 지역과는 사실은 간과한 것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대형 유전 발견이라는 축포를 쏜 지 물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간수성은 강진으로 인해 7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재난지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무리하게 유전 탐사를 하다가 지층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7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간수성 대지진이 인재라는 이야기가 되기에 중국은 이런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자원 탐사를 진행 중입니다. 덕분에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우라늄, 금, 석유 등 자원 잭팟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지난 11월 1일 중국은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우라늄 광산이 대거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연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광물 자원입니다. 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우라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중국은 올해 열린 국제 천연 우라늄 산업 발전 포럼에서 지난 10년간 전체 비축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우라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국내와 해외에서의 우라늄 개발, 국제 무역, 전략 비축량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원전을 위한 우라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중국 네이멍구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어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네이멍구 금광은 약 17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조 9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인구 14만 명에 불과한 네이멍구 우라터중기는
중국의 대표적인 지하자원의 보고로 떠올랐습니다. 더구나 내임원구, 우라터중계는 금은 물론 은, 석탄과 석유, 철, 납, 아연, 직연 등 68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잠재적 경제 가치가 72조 이상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단숨에 소중한 지역으로 대접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중국은 이 지역 일대를 수년간 심층 탐사했고 올해만 57곳에서 2만 7천여 미터를 시추하는 등 2.52제곱킬로미터를 탐사한 끝에 거둔 성과였습니다. 연이어 지하자원 잭팟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최근 들어 중국이 자원 탐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간수성 역시 이런 지역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무분별한 자원개발 붐을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시선은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속화하고 이에 맞서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 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우라늄, 유전, 가스전 등을 계속해 발견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석유와 각종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몽골, 티벳, 신장 위구르, 인도를 비롯해 주변국들과 늘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광활한 대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나라였지만 중국의 과도한 광산 개발로 인해 몽골 총 영토의 70%를 사막화시켰고 수자원 지표수 30%를 손실시켰으며 강과 호수에 인접한 광산 개발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우라늄 채굴을 위한 탐사와 시추 작업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지역들이 방사능에 노출됐고 이에 기형적인 동물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지난 6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탈인분지에서 중국 최초 1만 미터 이상 시추공을 뚫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깊이 1만 1,100미터로 설계된 해당 시추공은 중국 최대 사막인 타클라마칸 사막 배후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중국은 이 시추를 통해 10개의 지질 단층을 관통해 6,600만 년에서 1억 4,500만 년 전에 형성된 안반층인 백악계까지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탐사는 시진핑 측서기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시진핑은 지난 2021년 당내 과학계와 담화하는 자리에서 지구 중심부 탐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작업의 목적을 지구 내부에 대한 광범위한 탐사라고 밝혔습니다. 굳이 중국에서 지구 내부까지 탐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사회에서도 과도한 시추로 인해 현지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각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쳐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중국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연달아 지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간수성 지진 전에도 지난 8월 6일 중국 산둥성 핑이안에 규모 5.5 지진으로 건물 74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중국 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이 유출되는 곳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했을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겨울에 간수성 대지진으로 7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 피해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해당 지역의 피해 복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게 뻔합니다. 이처럼 올 들어 유난히 중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자원 개발을 위한 시추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자원 개발보다 환경 파괴로 인한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울러 내진 설계와 건축 역량부터 키우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 2년 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요소수 대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 할관 정수가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는데 그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할 수 있었던 요소, 칼륨, 인산 등 29종의 비료, 품목을 검역에 통과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조치였죠.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공고가 발표됐을 때 농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공고는 생각지도 못한 운송업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로 디젤차나 화물차에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주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기 시작했는데 4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차량에 경고등이 뜹니다. 일부 차량은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한국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경유차가
아예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 주로 디젤을 연료로 하는 화물 차량이 주요 타격을 입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탱크우리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주유소가 영업들 할 수 없고 마트에 물건을 납품해야 할 트럭들이 운행할 수 없으므로 마트가 영업을 할 수 없고 택배 차량도 건설 현장의 레미곤,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등이 전부 멈춰서게 됩니다. 요소수 하나가 부족해지면 그야말로 한국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은 90%가 넘는 요소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정신을 번쩍 틀게 했습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요소수뿐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등 주요 자원을 직접 생산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최근 미얀마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무려 94.8%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등 화석연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이러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현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국제시장의 번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의 국제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1년 6개월에 걸쳐 40.4원 인상한 바 있는데 인상률이 무려 39.6%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안정되기는 했으나 이 전쟁으로 한국에서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역전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석유 제품 수급난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유재고 부족 사태 때문인데 왜냐면 유럽은 전체 경유 수입의 6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경유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도미노 효과로 한국까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해외 상황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겪어야 하는 천연캔싱입니다. 이에 한국은 해외 자원 개발에 얼을 쏠리고 있는데 최근 미얀마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강회사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자원에 올인했는데 미얀마에 투자한 가스전에서 최근 8,880억 휘사미빵피트의 추가 가스량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국내 최고 천연가스 개발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2014년 드라마 미생이 큰 인기를 끌었을 때 그 배경은 세계 경영을 꿈꿨던 대우 실업이었습니다. 한때 해외 지사가 무려 580개가 됐었는데 전 세계 어디서든 물건을 파는 상사맨들이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 상사맨들이 뽑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미얀마 서쪽의 쉐슈 가스전입니다. 2004년 이 가스전을 취득한 후 2013년 5월부터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5억 3를 생산해 중국과 미얀마에 팔아 매년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닥날 때까지 두고두고 채굴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도 10년이면 4조 원, 20년이면 8조 원으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건데요. 사실 미얀마 가스전은 전 세계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줄줄이 시추에 실패한 곳입니다. 그러다 2000년 대우 인터내셔널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최 가스전에 대한 탐사권을 획득하면서 취득했는데 대우 역시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 했죠.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인도 파트너사가 포기하자고 했지만 대우는 마지막 배팅을 했습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 시추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배팅이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미얀마어로 쉐슈는 황금이라는 뜻인데 2004년 쉐 가스전을 시작으로 2005년 쉐퓨, 2006년 미아 가스전까지 중 4조 5천억 규모의 가스전이 연거푸 터졌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년치에 달하는 이마어마한 양으로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7억 배럴 규모이며 동남아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품에 안긴 대우는 쉐 가스전 지분 51% 한국가스공사 8.5%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고 하루 5억 3씩 30년간 채굴해 중국 국영석유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2043년까지 거위가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근에서 거위 한 마리가 또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0년 포스코는 광구 내 추가 가스량이 확인되자 추가 개발을 추진 중인데 매장량이 8,880억 3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중으로 정확한 수치는 조사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LNG 단가 기준 약 2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LNG 가격의 하락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미얀마 가스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은 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개발 중인 가스전은 미얀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초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중부에서 약 118조 원의 가치를 가진 해상 가스전 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광구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민간기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니까요. 지난 2월 22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관한 국제 입찰에 인도네시아 국영 페르타미나 출루 에너지 PH와 건소시엄으로 참여해 빙하방가 광구 탐사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사권이란 천연가스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탑사, 개발, 생산까지 진행할 수 있는 권리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0%, PH가 50%,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PH는 인도네시아 국영석 유가스공사 페르타미나의 자회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해외 가스탑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전문기업인데요. 방하 광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해상에 자리하고 있는데 광구 축 면적이 8,500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서울시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수심 50m 천에부터 500m 심해까지 포함하는 초대형 광구로 만약 가스가 터져나온다면 미얀마, 호주에 이은 또 다른 자원 탑사 성공 사례를 쓰게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탐사권 획득을 위해 2021년부터 공동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봉하 광구에서 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층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그 인근에서 대규모로 천연가스를 생산 중인 빠게통한 페주런근 가스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그간 철강 기업으로만 알려졌던 포스코는 잠시 임급했듯 자원의 미래를 추린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리튬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죠. 2010년 미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한 포스코는 생산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띈 것이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홈벌 뮤얼토 여모, 즉 소금호수입니다.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 리튬은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중남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에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약 60%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포스코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저 소금호수를 사들였는데 여모 지하 600m 아래에는 유전과 맞먹는 크기의 초대형 여모가 숨쉬고 있는데 리튬 함량이 220만 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2018년 관권을 사들인 즉시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 몽고메리셔 먼거머리 앤드 애소시에이츠를 통해 매장량 김증을 실시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수 아래에는 예상했던 220만 톤보다 6배 많은 1350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죠. 채굴 가능성과 수출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년간 생산 가능한 양이며 이를 전부 판매하면 누적 영업이익이 수십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수할 당시 3,119억 원에 불과했던 호수의 가치는 리튬 가격이 폭등하면서 200배 가까이 뛰었죠. 이에 작년 3월 1조 700억을 투자해 연간 2만 5천 톤 생산 가능한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8개월 뒤에는 1조 4천억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 능력을 늘렸습니다. 올 6월에는 2단계 상공정에 착공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염호에서 생산되는 리튬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차가 무려 4억 대입니다. 2022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닌 호수를 인수한 것인지 감이 오시죠. 더 놀라운 것은 농도입니다.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이 함유되는지로 그 품질을 결정하는데 고고익선입니다. 오뿔의 무에르토 염호에는 리터당 921리터를 함유해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포스코는 현재 수산화 리튬의 원료인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상시안 공정을 아르헨티나에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하시아 공정을 국내에 두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 전남 율촌산업단지에서 착공했습니다. 국내 최초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공장이죠. 이로써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2028년까지 리튬 생산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 포스코의 큰 그림입니다. 과연 포스코가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자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베트남에서는 지난 3월에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고 6월에는 한국의 방산협력을 요청했는데요. 또한 지난 10월에는 2023 ADX 전시회에 직접 아린민군 참모자장까지 찾아와
K방산을 둘러봤습니다. 공산 진영에서 이제 한국까지 차러와 한국의 무기에 대한 구애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가 변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방산이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도 뻗어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놀라움이 감지되는데요. 그런데 이에 관해 한국에서 뜻밖의 싸늘한 반응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현재 베트남에서는 왜 한국의 K9을 요구하는지와 또한 한국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한국에 실제 이렇게 베트남에서까지 방산 요청이 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고, 심지어 영국 주요 매체에서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한국의 방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매체는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무기 구매를 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전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데스트피라며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 수요 축소라는 제목으로 현재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대신에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 판매가 금감한 뒤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판매가 붕괴했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압도할 줄 알았던 전쟁 초반에 러시아는 크게 고전했고 상대적으로 값싼 미국의 드론과 제블린에 당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계속 사려고 해도 힘든 것이 되러 제재 강화로 인해서 러시아 방산업체들이 무기 제작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무기더라도 일부 레이더나 반도체는 미국 등 서방 세계 제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첨단 무기 수출입이 금지되니 사실상 무기 자재 생산도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 무기 구매로 평판이 나빠질까봐 걱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한 전범국 취급을 당하는데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부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 무기 거래상들이 빠져나간 데 따른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수출 강국인 한국은 이제 지역 최대 무기 공급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무기는 가격, 품질, 금융, 신속 배송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 없는 나라에는 수출입은행이 나서 차관을 제공해주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은 토착 방위 산업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의 기꺼이 기술을 전수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지만 한국은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재 생산을 협력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며 상생하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다른 장점은 동남아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영내 국가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휴전국으로 한반도에 묶였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국을 불만스럽게 하지만 모든 각종 정치, 전쟁 이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것도 북한과 관련된 안보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담장 한국은 자국 일에만 집중하는 중립적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잘 되진 않는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무기 판매는 2021년 기준 5년 전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중국산 품질 문제도 있는데 태국은 2017년 중국과 1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중국 엔진 문제로 암초에 부딪혔고 독일제 엔진을 사려 했지만 독일 정부에 막혔습니다. 또 미얀마 군사정권조차 중국 파키스탄 합작 기업이 제작한 전투기의 품질에 물만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를 어디서 사는지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툼이 있기에 중국 무기는 꺼려합니다. 실제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위험국 중 하나인데 동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에 국방력 증강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에 중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니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하는데 최근 양국 회담을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자기 주장만 하고 가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는 최대 5년 이내에는 대만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베트남과 지척이니 아무리 다른 국가에서의 전쟁이라 해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전이 일어난 다음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게 폴란드와 같은 인접 국가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며 그 사이 중국의 국방력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당국은 국경 인근에 K9과 같은 자주포 배지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최근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화 등을 접촉해 K9 관련한 문의를 한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K9의 성능에 만족해 추가로 주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며 중국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머리가 아픈 필리핀은 FA-50 초계함 등 한국 방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GDP를 견인하는 것은 한국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니 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있어 한국은 신뢰도 검증은 끝이 안 되다. K9 전 세계 점유율은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K방산의 가지가 치솟다 보니 주문이 밀려 국가들이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한국을 포탄이나 전차 등의 주요 선택지로 1순위에 놓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와 같이 과감하게 먼저 주문해버리고 한국은 또 빨리 배송해주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각에서는 인도와 같이 100문 이상의 K9을 서둘러 주문하여 조단위 계약도 관측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작년에 두드러지게 러시아산 무기를 줄이고 있어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군사제널이나 누리꾼들은 뜻밖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베트남과는 대규모 방산 계약은 한 적이 없으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대금 지불 문제인데 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인니는 당장 KF 스무한잔여금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계약금도 지불만 했는데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수백억 부품을 구매해 손해를 보고 있죠. 아무래도 재정이 튼튼하지 않는 국가들은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 방산을 대거 구매하는 폴란드 역시 순조름게 대금 지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폴란드에 만연한 부재 리스크는 자칫 한국의 방산 대금이 회수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전쟁 등으로 본래 경제가 빈약한 폴란드는 더욱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폴란드도 한국처럼 고금리로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여러 가지 대급 상환이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현재 30%만 선수금을 지급하며 한국 무기 남기를 칼같이 준수하라고 했습니다만 자칫 러시아 전쟁이 중도에 끝나버리면 대금 지급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폴란드에 박수는 치고 있지만 배송만 빠르게 받고 대금은 장기간으로 해놨다는 것이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 대급 회수 우려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또한 이집트 K9 역시도 아직도 한화 측에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는 이집트 측의 대금 지불 지연이라기보다는 국내의 수출 승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돈 문제는 다양한 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은 베트남과 방산은 아니나 다양한 분야에서 대금 회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현대건설 등은 베트남과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며 여전히 대금 회수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대금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가량으로 국가 인프라 공사치고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온갖 핑계와 승인 문제들을 이유로 체납을 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했죠. 특히 중국조차 학을 떼고 지하철 공사를 천수했다는 점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동남아에서 가장 큰 국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수입은 크게 감소했으며 해외여행 수입도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닌 국면입니다. 로이터 봉신에 따르면 개별 국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 중 하나로 베트남을 꼽았고 여기에 미국의 강달러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 올 들어 미국은행 줄도산으로 더 악화될 걸로 전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과의 대규모의 방산 계약을 해놓고 분명 대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방산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상황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K방산은 동남아 시장까지 러시아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비상하고 있는 모습이며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한국에 무기를 달라고 긴급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는 항상 대금 회수 문제가 따르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